건축, 불국사의 대석단, 크고 작은 자연 괴석들과 잘 다듬어진 장대석들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장단 맞춰 쌓아 올린 불국사 석단의 짜임새를 바라보면 안정과 율동, 인공과 자연의 멋의 해화에서 오는 이름 모를 신라의 신비스러운 정서가 숨가쁘도록 내 가슴에 즐거운 방망이질을 해준다. 어느 해 초여름, 불국사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미국 보스턴 미술관 동양 부장 페인시도 안개가 거쳐가는 이른 아침 고요 속에 잠긴 이 불국사의 앞들을 거닐면서 나는 이제 미불이 되었구나. 미불은 중국 북송 시대의 뛰어난 풍류인이며 만인이 우러르는 대예술가. 하고 탄식한 일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눈맛이 시원한 씨앗 속에 아무런 거드름도 아무런 시세움도 없이 이처럼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이다지 편안하게 놓여질 수가 있었을까. 멀리 눈을 들어 남산 줄기에 둘러싸인 벌을 바라보며 그 옛날 이 불구사의 무영탑을 맑은 물 위에 거울처럼 비춰주었다는 영지가 아침 햇살의 그림처럼 빛나는데 절 뒤의 창창한 송림에선 바람도 없이 솔바람 소리가 이었다 끊겼다 하는 것이다. 토함 사이 서쪽 기슭, 높지도 얕지도 않은 터전에 남향해서 동서로 이어진 이 석단의 오른쪽에는 이 절 정계단인 청운교, 백운교가 있고 이 돌계단을 올라서면 자하문을 거쳐서 대웅전 앞들이 된다. 석단의 왼쪽 계단은 연화교, 칠보교, 이다리 위 층대를 올라가면 안양문을 거쳐서 극락전 앞들이다. 이 안양문과 자하문 사이에는 번영로가 우뚝 솟아 있어서 이 노마루 아래를 통해서 안양문과 청운교 다리 밑을 거쳐가는 꿈길 같은 보랑이 이어져 있고 불보살들이 옥보를 옮기며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청운교, 백운교의 중앙 계단에 서서 단상을 우러르면 자하문과 번영로 사이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랏빛 아침 햇살을 받는다.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이뜰을 거닐 때면 언제나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손에 안 잡히는 나의 그리운 사람은 차라리 보살부처이기라도 했으면 좋겠거니 생각하노라면 나는 금세 눈시울이 더워오곤 했다. 불구사의 이 대석단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번영로 발 밑에 쌓인 자연석 돌각담이었다. 오람스럽게 큰 기둥이 의좋게 짜여서 이 세상 태초의 숨소리들과 하모니를 아낌없이 들려준다. 이 세계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누가 원형 그대로의 지지리도 못생긴 돌들을 이렇게도 멋지게 다루고 싸울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앞엔 아무리 무뚝뚝한 돌들도 하라는 대로 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의 대석단들에서도 그리고 강원도 춘천 청평사의 석단에서도 나는 쾌재를 부른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솜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난 재질이라고 쉽게 밀어붙여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석고람을 뜯어 고칠 때만 하더라도 한국 안에 이름난 돌장이를 모두 뽑아다 시켜보았지만 끝내 불국사의 돌각담 같은 재주를 부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한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돌각담을 쌓을 수 있는 돌장이의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돌각담의 아름다움을 대견히 아는 좋은 눈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아마도 그러한 손을 길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 봄, 산색이 바뀌고 또 광선이 바뀌고 노급졌던 절숲, 고립 나뭇가지에 초롱초롱 달빛이 반짝이는 정월 대보름날 밤이면 아마 옛날 신라의 숱한 아가씨들은 떼지어 탑돌이를 하며 무슨 소원을 부처님께 빌었을 것이다.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외로울 때 이뜰이 조용한 틈을 타서 이 석단 앞에서 석단의 크고 작은 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번영루 너머로 석가탑을 바라보기를 권하고 싶다. 새벽이면 새벽대로, 달밤이면 달밤대로 석가탑의 윗토막은 희망처럼 은은하게 멀게 혹은 가깝게 눈과 마음을 적셔주는 것이다.
이 불국사는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경덕원 10년 751년에 재상 김대성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불국사 사적기에 보면 신라 법흥왕 원년 514년에 창건하고 진흥왕 때 중창한 후 다시 경덕왕대에 김대성이 삼창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절의 가람배치의 양식이나 속조물들, 그리고 극락전의 불상 양식 등을 보면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8세기 중엽 석굴암과 전후하는 시대에 김대성이 세운 것이라는 설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히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옹향각들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해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린 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건물임이 틀림이 없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그 미덕이 어떠하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되듯 싶어진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얕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부처님의 믿음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 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마도 먼 안산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 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통도사. 한국의 큰 절들은 대개 크고 깊은 명산 기슭에 자리 잡아 그윽한 산 기 속에 감싸여 세워지기 마련이다. 통도사도 등 뒤에 병풍처럼 험준한 영취산 마루와 그 밑에 나지막이 구릉져서 가람을 감싸고 있는 성림을 배경으로 소위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절 이름도 영취산 통도사라는 산호를 덧붙여서 부르고 있다. 말하자면 고래로 건축과 자연의 해화미를 항상 보여온 한국 사람들의 장기의 하나가 이러한 점지의 묘에 있고,
우리는 이런 좋은 예를 명산대찰에서 늘 실감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모든 불교 사원이 거의 그러하듯이 이 통도사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폐허 위에 재건한 가람이었으므로 지금도 몇 가지의 신라 석조물들이 남아있어서 겨우 이 절의 고격을 말해줄 뿐 건축 평면 배치의 개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조 건물은 점차 번잡해져가는 조선시대 후기 당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낭랑한 여울물 소리를 따라 동서로 길게 전개된 가람배치 속에 남향에서 대사리당과 남북 일직선상에 자리 잡은 대웅전 등은 이 절 안에서도 가장 고제가 깃들어 있는 일곽으로서 온건한 화륜이 부조되어 있는 석조 기단 위에 특이한 외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웅전은 동쪽에서 바라보면 동향 건물처럼 보이도록 정자형 지붕의 합각을 나타낸 외양이지만 기실은 남향 지붕으로 남향 지붕 역시 큰 합각만으로 정면 지붕을 섬고 있어서 양면 합각 양식의 지붕이 나타나고 경관은 사역 안의 시각 구조에 묘한 작용을 일으켜주고 있다. 즉 이 대웅전은 거기에 달린 금강 계단의 현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남양 한 사리단 앞 정전 건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으며 대체로 동향에서 전개되어 있는 이 절 전체의 평면 배치에 대해서도 여기에 적응하는 시각 효과를 거두고자 동면을 정면처럼 보이도록 한 파격적인 의장을 쓴 것임이 분명하다. 이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5칸의 삼포작 다포집으로 그 구조가 매우 건실할 뿐더러 금강계단 불전으로서 내진 구조도 매우 특이하다. 즉 후방 사리단에 대해 장엄한 대공양 불단이 남향해서 놓였고 이 형의 합각, 옥계에 대응하는 내진 청계도 매우 변화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대웅전 건물은 조선시대 후기 불전으로서는 가장 이채로운 양식을 지닌 수작임을 알 수 있다. 계류를 끼고 동쪽으로 들어오는 이 절의 참도를 따라 해탈문이라 불리는 일주문을 들어서서 바라보면 우선 자변한 것 같으면서도 일종의 이양한 질서가 잡혀 있음에 감명을 받게 된다. 즉 사역의 둘레 건물들인 영산전,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 감로전, 원통방, 만세루 등은 모두 남향한 건물인 반면 내정에 들어선 부리문, 약사전, 극락전, 응진전, 범종각, 천왕문 등은 모두 동양 건물이어서 이율적인 평정 질서의 묘를 지니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 절의 창건은 신라 선덕여왕 11년 642년에 석가열의 진신사리를 모셔 사리단을 쌓음으로써 비롯되었다는 교성승람이란 옛 기록에 따르면 금강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절의 사리단 일대의 장엄은 가장 고제를 능후하게 전승한 조형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석종향의 사리탑과 기단부의 부조 등에 나타난 풍운 속에 이 고찰의 관록이 맥맥이 스며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관록은 용화전 앞에 서 있는 석조 봉발탑에서도 느낄 수 있다. 높은 대간선 위에 뚜껑이 덮인 채 듬직스럽게 받아들여져 있는 고풍 어린 모습이 그것이다. 한국의 고찰, 특히 산지 가람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고대, 중세의 불교 융성의 여운이 중건된 근세의 석조 건축물들 사이에 혼재되어서 주위의 자연 속에 조화된 일종의 스산하고도 안온한 한국 특유의 정서와 경관을 이루어주는 도에 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자변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높은 격조를 지닌 질서 아닌 은근한 질서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경부선 옥천역에서 내려 보은까지 버스길로 몇 시간을 달리면 문자 그대로 속세를 떠난 듯한 보은 속리산의 언덕 숲속에 법주사가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되었다는 고찰로 가지가지 국보를 간직하고 있으나 5층 탑으로 구성된 웅장한 팔상전을 첫손에 꼽게 된다. 우리나라의 탑이라면 보통 석탑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미 삼국시대에 웅장한 목조탑이 있었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경주의 황룡사지, 평양 청암리 폐사지의 팔각전지, 부여 군수리의 폐사지 등 많은 목조탑지를 들 수가 있는데 현존한 목조탑파로서 그 형식과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법주사 팔상전 뿐이다. 임진환 이후의 건축으로서 연대는 오래지 않으나 완고의 우리나라 목조탑 형식의 좋은 유구를 남겨준 점으로 실로 애중한 보물이다. 초층과 2층이 방 5칸, 3, 4층이 방 3칸, 5층이 방 2칸으로 되어 있으며 옥상에는 구전한 상륜부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각 층 추녀의 4귀에 풍령이 달려있으며 석사슬로 상륜부 보주와 5층 추녀의 4귀를 연결해 놓았다. 각종 비례의 체감률을 급격하게 축소시킨 감이 없지 않으나 이것은 도리어 안정감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으며 웅대하고 정제된 고성민은 우리나라 목조 건축 문화재 중에 단연 이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는 이러한 종류의 목조탑이 많이 유존되고 있으나 일본 건축이 지니는 깔끔한 맛이나 경묘한 맛과는 비길 수 없는 무게를 우리 팔상전은 의젓하게 자랑하고 있다. 창덕궁의 영경단. 한국의 건축미술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흔히 궁전이나 문루 또는 절간이나 석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궁전이나 종교 건축에는 권위 건축이 지니는 독자적인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먼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생활사와 함께 비롯하여 우리 문화의 성장과 함께 자라온 한국 주택 건물의 아름다움은 모든 한국미를 길러낸 요람구시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주택 건물처럼 우리 민족의 성미나 생활 정서를 가식 없이 드러내준 건축 작품은 또 없다고 해야겠다. 신라시대의 불교 조각이나 고려시대의 청자니 또는 성덕대왕 신종인이 하는 우리의 걸작 고미술 작품들이 세계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국제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아름다움을 사색하고 또 창작해낸 요람으로서의 한국의 주택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한국의 주택은 다른 한국 미술 못지않게 세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말 개화 이후에 서양 건축 양식이 받아들여졌고 또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는 수많은 일본식 주택이 세워졌지만 우리의 고유한 조선 주택이 지니는 매력을 딛고 넘어설 만한 현대 건축 미술은 아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문화주택이니 양옥이니 하는 것이 요사이 수없이 서울과 시골에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하나의 파시 같은 운명으로 그 미적 생명은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적어도 2000년간 우리네 조상들이 대대로 살면서 세련시켜온 우리 주택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현대 한국 주택의 의장이나 설계의 본바탕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위에 현대의 생활 양식과 새로운 건축 자재가 멋지게 도입되어야 비로소 오늘의 현대적 한국 주택의 고유한 건축미가 탄생하는 것이다. 도시의 팽창과 고층 건축에 쫓겨 서울 안에 남아있는 소중한 조선 주택들이 분별 없이 모조리 헐려나가 버린다면 후세의 우리의 자손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시골의 초라한 흙담 초가집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전통 주택이라고 생각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600년 고도 서울은 고도로서의 관록과 역사의 이끼를 벗어버린 국적 없는 천박한 도시 풍경이 될 것이다. 다행히 창덕궁의 후궁이나 경운동, 운현궁 같은 곳에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한국 주택미의 기조를 간직한 건물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후궁 안에 정원의 정서를 살려서 지은 영경당 같은 조선의 주택 건물은 내가 바로 한국이노라 하고 소리 없는 외침을 부르짖고 있다. 영경단의 아름다움은 바로 겸허와 실질과 소박의 아름다움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다지 흥겨울 것도 없고 그다지 초라할 것도 없는 한국적인 품위와 조국에 대한 안온한 즐거움 같은 담담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과거에는 멋진 건축가를 지녔노라는 말을 나는 이 영경단 대청에 앉아 또 생각해 보았고 오늘 참다운 이 한국 주택미를 멋지게 이어줄 우리 건축가의 탄생을 절절한 마음으로 대망해 본다. 창덕궁의 부용정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운치의 멋이요. 하나는 그 속에 몸을 담고 느끼는 즐거움이다. 한국 건축, 특히 정자 건축의 경우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 속에 건물이 들어설 제 자리를 멋있게 잡을 줄 아는 민족은 드물다고들 말한다. 즉 어떤 자연의 일각에 딱 세워서 자연 풍광을 한층 빛나게 하고 자연과 건축을 일심동체로 만들어 마치 자연 속에 점정하는 신기한 효과를 낼 줄 안다는 말이다. 평양 대동강의 을밀대나 부병로가 그것이요. 왜 의주의 통군정이나 창덕궁의 부용정, 수원의 방화수류정이나 화용문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요사이는 집을 지으려면 대개 자연 지형을 마구 헐러내고 깎고 도두고 해서 멋진 자연 풍광을 확대하는 일이 예사인데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결코 자연을 거역하는 무모는 최소 한도로 줄이는 것을 불문율로 삼았다. 그러한 까닭에 창덕궁이나 경복궁을 보아도 잔잔한 언덕이나 작은 계류 그리고 공원을 누비는 오솔길들을 짐짓 무시한 흔적이 매우 드물다. 정원은 자연의 일부이며 정원은 담을 넘어서 자연으로 번져가도록 한 순리의 아름다움이 어디서나 마음과 몸가짐을 소탈하고 편하도록 인도해 주기 위함이었다. 창덕궁의 부용정 건축의 경우도 이러한 한국 건축의 미덕을 잘 발휘해서 지형 생긴 대로 공간 속에 알맞는 크기로 대꺽 맞추어졌다는 느낌이 깊은 것은 나 혼자만의 감흥이 아니었다. 비록 이 부용정이 왕가의 규현 속에 자리 잡았다 해도 결코 장대한 것도 아니오.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이 지닌 대로 조촐한 꽃처럼 연연하면서도 맵자한 앳된 맵시를 지닌 것은 이 정자의 아름다움을 여성미에 비긴 설계자의 의도가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정자를 바라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실록진 초여름의 한나절, 낙엽 듣는 가을밤의 한때 그 속에 몸을 담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상상은 사람마다 각기 감흥이 다르겠지만 그 느끼는 즐거움은 차분하고 영롱하고 또 향기롭지 않을까 한다. 경희루의 돌기둥 만약에 한국 건축 재료 중에서 화강석을 제한다면 한국 건축미의 인상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석탑이나 석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와집의 주춧돌과 기단돌 그리고 노마루의 네모 기둥이나 층대돌에 이르기까지 화강석은 매우 널리 쓰이고 또 잘 어울린다. 한국 건축에 화강석이 이다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 화강석이 많이 난다는 말도 되지만 그 은은하고도 정갈한 아백의 색감이 우리네 성매에 잘 맞는다는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화강석을 다루는 솜씨는 삼국시대 때부터 보통이 아니어서 다보탑이니 석굴암이니 불국사 돌계단이니 하는 뛰어난 화강석 건축이 많고 그 전통은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이어져서 대원군이 19세기 중엽에 재건한 경복궁에도 화강석을 쓴 걸작 건축물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건축물은 경희루이다. 이 거대한 경희로 집체를 떠받치고 있는 화강석 돌기둥의 우람한 주열을 보고 있으면 잔재주를 부릴 줄 모르는 한국인의 성정과 솜씨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실질미와 단순미를 아울러 지닌 한국의 멋이로구나 싶어진다.
돌의 살결은 비바람에 씻기어 적당히 부드러워졌고 그 은은한 배가의 네모 주열이 자자한 돌 난간을 넘어서 연못 위에 긴 그림자를 비추어 소슬바람에 일렁일대면 환상적인 아름다움마저 불러일으킨다. 갸름하게 네모진 큰 연못 위에 세 개의 다리로 이어진 네모진 큰 수각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또 이 우람한 네모 기둥의 주열로 경이로의 육중한 기와 지붕을 떠받쳤으니 네모의 구성이 보여주는 소직하고 간결한 선의 조화를 조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원하고 엄청난 화광석 네모 기둥의 주열이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예를 모른다. 만약에 경이루의 이 돌기둥들이 화광석의 은은한 흰빛이 아니었다든가 또는 경이루한 기둥들처럼 변두리 기둥들도 둥근 기둥이었거나 북경 자금성의 누각들처럼 기둥에 잔재주를 부렸더라면 경이루의 아름다움은 서먹서먹한 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경이루를 설계한 조선의 무명 건축가들과 이렇게 시원스러운 주열의 아름다움을 구상해서 그리로 이끌어줄 비상한 눈을 여기에 자랑 삼고자 한다. 째째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며 답답하지도 호들갑스럽지도 않은 크고도 담담한 아름다움과 멋의 본보기를 이 화광석 주열에서 역력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의 옛 담장. 동산이 담을 넘어 들어와 후원이 되고 후원이 담을 넘어 번져 나가면 산이 되고 만다. 담장은 자연 생긴 대로 쉬엄쉬엄 언덕을 넘어가고 담장 안의 나무들은 담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본다. 한국의 후원이란 모두가 이렇게 자연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테두리 안을 의미할 때가 많다. 궁전의 후원이나 초당의 후원들이 대개는 그러하고 또 동산 밑에 자리 잡은 총과의 뒤뜰이 모두 그러하다. 말하자면 이렇게 자연과 후원을 천연스럽게 경계짓는 것이 담장이며 이 담장의 표정에는 한국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소박한 토담의 경우도 우람한 사고석 담의 경우도 모두 지세 생긴 대로 층단을 지으면서 언덕을 기어 넘게 마련이어서 산이나 언덕을 뭉기기 좋아하는 요새 사람들의 생리와는 크게 마음이 다르다. 지금은 이 담장이 안으로 몰려 세워지고 그 자리에 편편대로와 회향한 가로 등이 밤을 낮같이 밝혀주지만 30년 전만 해도 경복궁 뒷담장은 이렇게 태고 쪽부터 소슬한 솔바람 소리를 호젓이 듣고 있었다. 담장 안은 왕자의 금원, 담 밖에는 언덕을 넘어가는 돌대길 돌층계에 푸른 이끼가 마르지 않았다. 크고 우람한 장대석을 두 층, 세 층으로 받쳐놓고 그 위에 화강암 사고석을 높직이 쌓아 올리는 식의 담장은 한국의 독특한 담장 양식이며 그 풍마우세된 화강석의 야릇한 흰색과 날개 달린 검은 기와 지붕의 조화는 한국 풍토미의 이색진 아름다움의 하나였다. 담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폐쇄적이라고 섣불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담장이 이루어주는 희한한 안도감과 아늑한 분위기는 또 달리 맛볼 수 없는 한국 정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다지 높을 것도 없고 그다지 얕지도 않은 한국 궁전이나 민가의 담장들에 들어있는 마음이 숨막히게 높거나 답답한 공간을 에워싼 중국의 담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마치 그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성정과 중국 사람들의 성정이 다른 것 이상으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제의 화상전, 신선이 산다고 하는 복례산이나 불사약이 난다고 하는 삼신산 같은 신비스럽고도 두려운 산의 자애로움에 대한 고대인들의 경건한 마음은 이미 4세기부터 중국 회화 작품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이러한 독립산수화의 발달을 실물로 보여주는 유적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고 겨우 문헌으로 남아있는 그 시대의 화론과 화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 1937년 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안면 외리의 백제 절터에서 발굴해 낸
150여 개의 화상전 속에서 의외로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산수도 무늬의 화상전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 관계 전문가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이 화상전의 맨 밑에는 흐르는 냇물이 도식화되어 멋지게 데포름에 되어 있고 그 위로는 촉촉히 솟아난 바위와 절벽이 그리고 그 뒤로는 삼봉으로 된 어질게 생긴 산들이 겹겹이 들어서서 한폭의 산수화라기에 부족할 것이 없었다. 산과 산마루, 봉마다 성긴 솔림들이 들어섰고 하늘에는 도식화된 서운이 공간을 멋지게 커버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백제시대 산수와의 화풍과 발달 양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중국 본토에도 남아있지 않은 육조시대 독립 산수화의 양상을 느껴 알 듯도 싶다. 겨우 사방 30cm의 작은 화면에 새겨진 공예적인 그림이지만 이 그림에서 풍기는 격조의 높음과 간소 온화한 분위기는 백제 미술의 본령을 발휘한 걸작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리만큼 당당했다. 이렇게 부드럽고도 꽉 짜인 구도와 세련된 표현 기법은 우리나라 미술사의 황금시대를 이루는 통일신라 미술 성립의 전주곡에도 비할 수 있고 또 현대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곰팡내 나는 고루한 감각이 전혀 없음은 백제 미술의 맥맥이 흐르는 백제인들의 창조적인 생명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전돌의 중앙부 절벽 뒤에는 선묘된 기와집 한 채, 오른쪽 절벽 사이에는 도사인지 승려인지 모를 인물이 건물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말하자면 백제인들이 이상하던 마음의 고향을 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싶다. 이 전돌 무늬는 원형 조각을 만들어서 회색 도트로 찍어낸 것이며 따라서 같은 돌로 만들어진 같은 작품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전돌 무늬 연화자 위에 억척스럽게 버티고 서 있는 괴물의 두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노여움 속에 오히려 익살스러운 웃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인상을 느끼게 된다. 양다리와 팔, 그리고 발톱에 맺힌 힘과 하늘로 뻗친 터럭의 표현 등으로 보면 노기는 충천했는데 험상궂다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새어나올 지경으로 마음이 따사로워진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상상해낸 상념적인 귀신의 형상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조각해낸 백제 조각가의 어진 마음씨가 이 괴물의 감각을 그렇게 빚어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괴물이 밟고 서 있는 연화자의 부드러운 감각이나 양쪽 좌우 모서리에 새겨진 둥근 산봉우리의 곡선은 언뜻 보면 험성궂은 괴물과는 표현 감각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양자의 표현 감각에서 강유가 멋지게 좋아한 데에 이 전돌무늬의 아름다움은 백제적인 장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라를 돌의 나라, 백제를 흙의 나라라고 각기 미술의 특색을 비유한 일도 있지만 백제의 미술품 중에서 이러한 화문전들의 두드러진 조형과 그 감각적인 특색이 없었더라면 과연 백제를 흙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백제의 와당에 나타난 그 부드럽고도 정제된 연화 무늬의 세련에도 비할 곳 없는 정이 가지만 많지 않은 백제의 조형 미술 중에서 이 화문전 종류가 보여주는 백제미의 정형은 그 비중이 여간만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라를 돌의 나라라고 부른 사람의 뜻은 아마 신라의 불상 조각과 석탑 및 건축물들의 자재가 거의 화강석임을 말하려는 데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겠지만 어쩐지 이 화문전들을 보고 있으면 백제는 흙의 나라라는 그 누구의 말에 수긍이 가는 듯도 싶고 또 백제의 미술은 마치 부드러운 한국의 흙처럼 풍토미의 세련을 너무나 근사하게 반영해 준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신라의 막세기화 동요 반달 노래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옛날 사람들은 달나라에 어여쁜 토끼가 한 마리 살고 있어서 약방아를 찢는다는 전설을 지어냈다.
이 막세 기와와 무늬는 그러한 아득한 옛 설화를 한층 환상적으로 각색한 도안을 부각해내서 신라 사람들이 지녔던 아름다운 심성과 순정적인 조형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에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큰 그릇이 놓여 있고 거기에 꽂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이 둥근 막색 기와의 공간을 모두 꽃가지로 덮고 있는데 이 꽃은 일종의 서화 영수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 항아리의 오른쪽에는 덩실덩실 춤추는 토끼 한 마리, 왼쪽에는 지지리도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토끼와 마주 서 있다. 두꺼비 등에 돋은 우둘투둘한 무늬 모양이라든가 넉살스러운 그 얼굴 맵시는 간사하고 경쾌해 보이는 토끼의 맵시와는 매우 대조적이지만 이러한 대조에서 오는 미소를 자아내는 해학의 흥겨움이 솟아나는 듯도 싶고 옛 설화를 이뤄듯 짜임새 있게 윤색해낸 신라 와공의 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두꺼비와 토끼 두 동물이 모두 고대의 중국 설화에 나오는 달나라 동물이며 이 두 대상을 한 군데에 해호시킨 재치도 알아줄 만하다고 해야겠다. 말하자면 이 둥근 막새 기와 한 장은 그대로 달나라를 표상한 것이며 추녀 끝에 이렇게 동심적인 설화의 열매를 줄줄이 달아놓고 아름다운 심성을 그리던 신라 사람들의 생활 감정이 한층 돋보인다고 해야겠다. 공전이나 절간 건축의 지붕을 기와로 덮고 추녀 끝에 해당하는 기와에는 이러한 막새 기와와 드림 세기와 같은 특수한 기와를 고안해서 낙숫물을 효율적으로 흘러내리게 한 것과 함께 건물의 미관을 돋우려 한 의욕은 이미 중국 진한 시대에 비롯하였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백제 건축에서 매우 세련된 막세기와를 발전시킨 바 있었지만 이러한 막세기와와 드림세기와를 아울러 매우 다양하고 또 고도로 세련된 도안을 발전시켜서 막세기와의 본고장인 중국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신라 양식을 이룩했던 것은 한국 민족이 발휘할 수 있는 조형 역량을 보여주는 한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라 보상 화문전 경주 임해전이라 하면 신라 문화가 한창 꽃피고 열매 맺던 시절 신라 왕궁의 공무원으로서 한국 고대의 조원사에서도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유적이다. 왕궁인 월성의 동북쪽 지척에 자리 잡고 첨성대를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불과 수백 미터 동쪽에는 신라 최대의 불교 가람인 황룡사의 우람한 기와 지붕들과 200여 척의 높은 목조 구층탑을 그림처럼 우러르던 터전이었다. 황룡사의 은은한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노을 빗긴 황혼의 안압지 기슭을 거닐었을 신라 궁녀들의 비단 신발 맵시를 지금 연상해 보면 언뜻 아름답고도 섬세하고 또 신비로운 신라인의 발소리가 이 보상화 문전에 스며 있는 듯 여기에서도 신라인들의 참멋을 알아 느낄 듯만 싶다. 지금도 그 안압지 서쪽 기슭 잔디밭을 터전으로 했던 임해정 건물 자리가 천년 풍우에 씻기면서 남아있고 이 보상화 문전은 바로 임해전 옛터의 밭 가운데서 해방 후 어느 농부의 손으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명작 중의 하나였다. 흙으로 구워 만든 이러한 전돌로 궁전이나 법당의 바닥을 깔아서 장식하는 격식은 이미 중국의 고대에 시작되었고 당나라 때에도 매우 훌륭한 보상화 무늬의 문양전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당나라 옛터에는 그러한 유물이 발견되는 예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당나라의 보상 화문전들은 그 굽는 기술과 더불어 거기에 새겨진 무늬가 고작 세련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나라 것에서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작품들이 오히려 신라 것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움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특히 신라 것에 새겨진 보상화 무늬가 그 본고장인 당나라 형태에서 재빨리 벗어나서 상념적인 이 보상화의 신비로운 꿈을 그렇게까지 현실화해서 예술작품의 경지에까지 승화시켜 놓은 신라인의 그윽한 불교적 신앙과 사색,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준 솜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 든다.
통일신라의 전돌. 원래 막세기화나 전돌 종류의 무늬를 장식하는 격식은 일찍이 중국에서 진한 시대 이래로 발달해온 것이다. 이러한 본고장의 기법을 이미 삼국시대에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온 한국의 기와 무늬와 전돌 무늬는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본고장인 중국 당나라 문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원숙한 도안과 세련된 기교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신라시대의 전돌들은 대개 불교 건축이나 궁전 건축의 바닥을 까는 붓재로서 상서로운 동식물의 무늬들을 도안화해서 부각한 것이 많았다. 이 보상화 문전은 경주 임해전 자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제까지 발견된 이러한 통일신라의 화문전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아름다운 도안일 뿐더러 전돌의 번조 기술로 보더라도 매우 착실하고 견고한 제품이다. 이 전돌의 앞 단면에는 마주 앉은 사슴 한 쌍을 중심으로 해서 유려한 인동 당초문 트림을 부각해서 감싸고 있는데 이 전돌이 변두리에 쓰이도록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삼면에는 같은 종류의 전돌과 연속해서 깔도록 억턱 이음새가 마련되어 있다. 마주 앉은 사슴 무늬의 또렷하고도 기품 있는 자세라든가 당초 무늬의 트림이 보이는 곡선미의 세련은 표면에 부각된 원숙한 보상화 무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독특한 감각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문물과 미술이 나란히 세련 정제 되었던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솜씨가 아닌가 한다. 건물의 바닥에 깔린 전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정성을 기울였던 것을 보면 비록 이제 남아있는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신라의 건축 미술이 얼마나 탐탁스럽고도 아름다운 것인가 등이 짐작할 만하다. 원래 이 보상화 무늬는 중국의 당나라 보상화 문전에서 유래했던 것임은 당나라 유물로 보아서 짐작이 되지만 당나라 보상화 무늬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의장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고 당나라 것에 비해서 얼마나 엘리건트한 아름다운 작품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이 지닌 편견 때문이 아니다.